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오는 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15년 가을의 중간쯤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느 고3이 그렇듯이 저는 막바지 수능 대비에 한창 열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수능을 위해 스마트폰도 폴더폰으로 바꾸고 음악도 mp3로 듣는 정성까지 들여가며 공부에 열을 다했습니다. 평소에 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배어서 항상 12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고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1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더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바깥 공기나 좀 쐬고 자자 싶어서 부모님께 잠이 안 와서 운동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자전거를 타고 집 앞에 안양천으로 나갔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한강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 가로등이 있다가 갑자기 50m 정도 가로등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 겁이 나 속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에픽하이의 우산이라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피처링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지 마라는 가사가 나오더군요. 저는 그때 이상한 점을 모르고 노래 좋다고 흥얼거리며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초 정도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산이라는 노래에 가지 마라는 단어는 없다는 게 생각나더군요.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지만 mp3가 터치 방식이기에 땀이 묻어서 오작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으며 정말 5km 거리를 자전거로 10분 만에 밟으며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집에 와서 mp3를 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 터라 집에 오자마자 mp3에 전원키를 눌러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mp3가 안 켜지더군요. 그때는 정말 사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충전기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mp3는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운동하면서 들었던 노래들은 뭐지? 에픽하이 노래 중간에 나왔던 가지 마라는 단어는 엄청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결국 그 다음 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잤네요. 두 번째 이야기. 고기 덩어리.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인류가 굶주리고 있다. 모든 곳이 사막으로 변하고 식물들이 제일 먼저 멸종했고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하나둘씩 멸종해 나갔다. 이미 이곳에 있는 모든 식재료는 바닥이 난 지 오래이다. 사람들은 점점 얼마 남지 않는 식재료를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결국에는 힘 있는 자들이 식재료를 독점했다. 힘이 있는 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 자신들의 식재료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고 그 위에서 살아간다. 빈민층이 사는 이 바닥에는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높은 탑에서 가끔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 때문이다. 처음에는 힘 있는 자들의 식재료 독점에 화가 난 사람들은 탑을 무너뜨리려 주변으로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독점하기 위해 탑 주변으로 모였다. 힘이 있는 자들은 많은 고기를 가져가고 이제 밑바닥 사람들은 탑을 신성시한다.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온갖 싸움과 배신을 행한다. 그로 인해 매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봐 제임스, 난 더 이상 이들과 싸우기 싫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들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좀, 다 살기 위한 발버둥이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을래? 제임스, 내 말뜻이 그게 아닌 건 이미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저 탑 위에서 여유롭게 먹고 사는 개자식들이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언제가 고기를 던져주는 걸 그만둘지도 몰라. 그리고 또 우리도 언제가는 힘이 약해 고기를 못 구한다면 죽고 말 거야. 그래서 넌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들이 내려주는 고기를 먹었잖아.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상태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을 수 있는 이유이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자. 이런. 제임스, 너도 이제 굴복하고 말았구나. 젠장. 그래. 굴복했어. 난 그들에게 굴복했다고. 난 그저 살고 싶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제임스,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사람을 모으자. 나 사실 탑의 입구를 발견했어. 탑 아래 모래가 조금씩 꺼져가는 곳을 발견했어. 아마 모래가 그 아래로 빠져나가서 그렇겠지. 탑에서 가끔 고기랑 같이 모래가 조금씩 떨어지잖아.
그 돌로 된 탑 위에서 도대체 모래가 어디서 나서 떨어지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곳을 보니 단숨에 알겠더라고. 나는 제임스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가족을 하나둘씩 잃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탑에 대한 분노가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그 분노에 불씨를 던졌고 불씨는 금세 탑 마루까지 덮을 정도로 커졌다. 제임스, 너는 이 탑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무슨 일을 할래? 존이 걱정에 가득 찬 얼굴로 내게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모든 음식을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저 탑 위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너에게도 그들의 목숨을 잡고 뒤흔들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존, 걱정 마. 우린 해낼 수 있어. 존은 무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곤 탑의 입구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뒤를 돌아 내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짓했다. 그리고 외쳤다. 나 자신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배고픔을 위하여. 우리들은 탑을 아래층부터 장악해 나갔다. 우리는 식재료를 찾아 위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었다. 우린 결국 마지막 층 입구에 섰다. 존, 이제는 마지막 층이야. 바로 위층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식재료들이 있어. 나는 마지막 층으로 가는 문을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을 거야.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 아직도 내 손에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이 잘 때마다 생각나. 아마 그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는 않겠지. 사람들은 뒤에서 숙연하게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존, 제임스 자네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네. 아마 이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은 자네 둘인 것 같군. 나는 눈물을 대충 훔치며 일어나 존의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마지막 층에 올라서자마자 발이 멈췄다. 그러다 뒤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신을 차렸다. 제임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존, 식재료가 탑 어디에도 없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식재료가 그 어디에도 없다니. 제임스 생각해봐. 기억나? 우리가 죽이면서 올라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은 너무나 나약했어. 우리만큼이나. 오랫동안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만큼이나 굶어서 나약해진 상태였다고. 난 이제야 탑을 올라오며 부정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탑 입구에 섰을 때 무언가 심히 걱정하던 존의 표정을. 이제가 성인이 된 듯 싶은 젊은 애의 목을 조를 때 손에 잡히는 그 허전함은 그저 어리고 작가서 그럴 뿐이라는 생각을. 마지막 존의 손을 잡고 끌고 마지막 문을 열 때 내 손을 거부하는 듯한 존의 손을. 난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제임스, 미안해. 내가 짐작하고 있던 알아선 안 되는 진실을 보려고 했어. 우린 그저 또다시 사람을 죽였을 뿐이야. 또다시 죄를 지은 게 다라고. 존은 말을 하면서 탑 끝에 올라섰다. 존은 탑 밑을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군. 그런 거였군.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거군. 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군. 안 돼 존, 어딘가 식량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난 더 이상 식량이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존은 탑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존은 저 땅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존의 시체 주위로 금세 사람들이 모였다. 존의 으깨진 머리와 몸을 보면서 그들은 모여서 한참을 웅성거렸으나 어린 아기를 아는 어느 힘없는 여자가 존의 팔을 주워가자 너도 나도 달려들어 존의 몸을 나눠 가져갔다. 심지어 그 여자에게서 존의 팔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전혀 달라진 거 없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고깃덩어리를 주워갈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자그마한 문. 이 자그마한 버튼을 누르면 이 자그마한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전부 죽는다. 난 어차피 죽을 목숨. 저 멀리 도망가 버리면 벙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어느새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을 보고 나서야 알아차릴 것이다. 아, 결국 그가 문을 열었구나. 나는 전염병부터 몇 남지 않는 사람들을 지키는 벙커의 유일한 문지기이다.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오염된 대기는 순식간에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모든 철로 된 구조물들은 조금씩 부식되어 가고 사람은 노출되고 그 후로 2달 후 사망 치사율 100%. 감염 증세도 안 보이고
어느새 몸 안부터 망가져 가는 장기들로 피를 토하며 죽게 된다. 치료법도 개발도 못하고 그저 각자 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뿐이었다. 나도 겨우 나를 포함한 15명 남짓 남은 사람들과 전염병이 내가 있는 곳까지 퍼지기 전에 나와 딸을 지킬 지하 벙커를 찾아 그 안에 공기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까지 성공하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고 그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바깥에 노출된 벽은 낡고 철로 되었기에 오염된 대기에 노출되면 문은 금방 부식되어 버린다. 그래서 누군가 벙커의 유일한 출입문으로 나가 보수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문 밖을 코팅 작업을 해야만 했다. 벙커 안에서는 식량이 고작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언제가는 바깥 상황을 보고 대기 오염 정도를 측정해 바깥으로 나와야 하기도 하고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철문이 부식되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다. 만약 바깥 철문이 부서진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안쪽 문은 하루 사이에 구멍이 뚫릴 것이다. 사람들은 회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정했다. 누군가에게 3달치 식량을 주고 이중문을 열고 나가서 바깥에 있는 문을 보수하고 코팅 작업을 한 후 이중문 사이 그 오염돼 버린 작은 공간 안에서 남은 생 2달간 살아가는 것이다. 그 2달간에는 코팅을 한 바깥문에서 오염된 대기가 들어오지 않나 수시로 체크하고 보수해 가면서 외롭게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벙커 안 사람들은 적어도 3년간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아무도 안 하고 다들 그냥 죽겠다 했어도 나는 내 유일한 가족인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했었을 것이다. 이제 겨우 한 달이 다 돼간다. 문을 코팅하면서 밖에 달아놓은 대기오염 측정기의 바늘은 아직도 돌아설 기미가 안 보였다. 어쩌면 영영 이대로일 수도. 인류가 이 벙커 안에서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일주일째 딸의 얼굴을 못 보고 있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안쪽 문 창문을 통해 보이는 벙커 안으로 연결된 자그마한 문으로 15살 내 어린 딸이 손을 흔들면서 들어와야 한다. 창문 너머로만 보는 딸이었지만 유일한 내 삶의 희망이었고 내가 문을 지키고 있는 이유였다. 내가 이곳에 오고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억지로 웃는 얼굴로 반겨주던 딸이 무슨 일인지 일주일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온갖 생각이 들었다. 난 딸 얼굴을 본 마지막 날 딸이 어기적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것과 몸 곳곳에서 멍자국을 보고해 말았다. 딸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유난히 더 서럽게 울던 딸의 얼굴에서 알 수가 있었다. 내 딸을 지켜준다던 걱정 말라던 이웃집 개자식이 생각난다. 애초에 믿은 게 잘못이었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밀폐된 곳에 남자 8명에 여자 6명, 그중 내 딸을 포함한 젊은 여자는 고작 3명이다. 도저히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매일 밤 나는 안쪽 문 창문을 바라보면서 딸의 모습을 기다리다 악몽에 빠져든다. 끔찍한 일을 당해 결국 싸늘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나의 딸. 악몽에서 모습이 보인다. 딸을 못 본 지 3주가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리기도 힘들었고 있을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다. 사실 이들은 나에게 고작 한 달치의 식량을 줬다. 3달치의 식량이 든 가방이라면서 고작 식량을 아끼려 한 달치 식량을 내게 넘겨준 자식이 내 딸과 있다. 안 봐도 뻔하다. 이미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고 난 오직 딸을 위해서 아무 말 못하고 내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다. 내 딸은 이미 끔찍하게 죽은 게 확실했다.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가 있었다고 내게 와서 말을 해주겠지. 오늘 밤에도 딸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그 다음 날 아침 결국 난 인류 종말을 알리는 자그마한 버튼을 눌렀다. 육중한 소리가 들리면서 안쪽 문이 열렸다. 아마 문 사이에 있던 오염된 대기는 순식간에 안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 나는 딸의 시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항상 딸이 열고 들어오던 작은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본 것은 회색벽 콘크리트 벽이었다. 그랬다. 그들도 결국 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마 내 딸이 무슨 일이든 죽어버렸고 그들은 인질이 죽었으니 할 수 없이 벽을 만들어버렸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도 그들이 밖으로 나올 방법도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이상 없었다. 2달까지 고작 10일 남았다. 난 천천히 열린 문으로 벙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본 건 정상 수치로 돌아온 대기오염 측정기였다. 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짐승 같은 본능 때문에
3년으로 줄인 것이다. 나도 10일 후에 죽겠지만 그들도 3년 후면 죽을 것이다. 벌을 받은 것이다. 아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다. 점점 사라져가는 식량을 보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에 떨며 그들끼리 만든 지옥 속에서 점점 더 자신들의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해져 가며. 네 번째 이야기, 어두운 골목길. 그 얘기 들었어? 우리 동네에서 살인사건 났다고 뉴스 나오더라. 연진의 말을 듣고 내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런 내 모습을 보았는지 연진은 내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느냐며 나무랐다. 그리고 내 상태를 확인했다. 너 요새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한참을 손톱을 물어뜯다가 고민 끝에 난 연진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실은 며칠 전부터 퇴근길에 자꾸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자 연진은 비스듬히 누워있던 자세를 풀고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성을 높였다. 그걸 이제 말해. 너 신고는 했어? 아니,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 집도 이 근방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야야, 너 정확하게 말해봐. 어떻게 쫓아오는 것 같은데? 연진은 내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뜸 자세를 고치더니 내게 밀착해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재촉했다. 그러니까 일주일쯤 됐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골목이 좀 외지잖아.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오는 거야. 우는 소리랄까? 흐흑거리면서 오는데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뒤를 돌았는데 글쎄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웃고 있었다고. 흐흑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입이 아주 귀에 걸릴 정도로 막 웃어대는데. 야,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걸로 겁을 먹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쭉.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있더라니까. 난 연진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까 싶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았다. 내 걱정은 더 늘어났고 오늘도 그 남자가 나타나면 어쩌나. 혹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헤집고 다녔다. 무섭긴 하겠다. 가뜩이나 살인사건 나서 시끌시끌한데. 그러게 일찍 다녀 계집애야. 야, 누군 늦게 퇴근하고 싶어서 사무실에 박혀있는 줄 알아? 망할 장들이가 나한테 일을 다 떠넘기고 지혜 혼자 퇴근하니까 그러지. 연진은 내게 별 도움되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정 걱정이 되면 경찰에게 동네 순찰을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하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난 다시 고민에 빠졌다. 내일이면 이제 그 남자를 목격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다. 언제까지 내 앞에 나타나려고 이러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음 날. 몇 시지? 일을 모두 끝내고 휴대폰을 여러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저녁 8시를 간 넘기고 있었다. 오늘은 비교적 일이 일찍 끝났다는 생각에 그 남자를 마주하지 않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퇴근길에 나섰다.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달려 집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하차를 한다. 제발 오늘은 그 남자가 없기를 바라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간간히 배치된 가로등만이 내가 갈 길을 비춰줄 뿐 사람이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빠르지 않게, 하지만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난 가로등 아래에서 아주 낯익은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듣기만 한다면 우는 소리처럼 들릴 저 끔찍한 웃음소리. 그 남자다. 무시하고 그냥 갈 길을 갈까 생각하다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한번 맞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는 나보다 키가 작았으며 체격이 왜소해 보였다. 성인이라면 충분히 제압하기가 쉬워 보였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남자를 향해 뒤를 돌았는데 웃고만 있던 그 남자가 내가 돌아봄과 동시에 갑자기 표정을 일그러뜨리더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내뱉으며 나를 향해 돌진하려는 몸짓을 보였다. 순간 얼른 도망가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두 번째 골목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는 게 눈에 보였다. 두꺼운 패딩과 푹 눌러 쓴 캡 모자,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기회는 이때다.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생전 처음 보는 그 남자에게 팔짱을 끼며 애인 행세를 했다. 자기야, 오래 기다렸어. 그러자 그 남성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내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 내 뒤에 남자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대답했다. 나도 금방 왔어. 춥다. 얼른 들어가자. 나는 속으로 살았다는 말을 적어도 100번이 넘게 외쳤다. 그리고 집을 거의 100m 앞에 두고서 그 남자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지금 집 들어가면 저 남자가 분명 나중에 찾아갈 거니까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하면 경찰 분들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세요. 난 안심이 되었다.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이런 마음씨 착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에 알겠다는 대답만 한 채 아까부터 잡고 있던 그 남자의 손을 더욱 세게 잡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나 좀 더 외진 골목 안쪽에 위치한 그 남성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 남자의 집에 오는 동안 슬쩍슬쩍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 이상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집이 반지하라 좀 누추해요. 양해 좀. 이윽고 반지하 방에 불을 켬으로써 바깥의 가로등에 불빛이 닿지 않는 낮고 어두운 길가가 조금은 밝아졌다. 확실히 밝은 곳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은 상당히 온화해 보였지만 말투는 살짝 차가운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 괜찮아요. 저희 집이라고 뭐 좋은 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그 남자는 폰을 열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조금만 기다려요. 경찰에 연락할게요. 경찰이요? 아까 보니까 이미 도망간 것 같던데. 경찰 오셔도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남자는 내 말은 무시한 채 전화기에 대고 말하기 바빴다. 네, 여성 한 분이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통화를 하는 사이 나는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문득 TV 다이 밑에 아주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그 물건의 실체를 확인하려 다가갔고 곧 그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난 그 물건을 들고 그에게 물었다. 이거 내 속옷인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가 빨래 널어놓은 걸 내가 훔쳤으니까 나한테 있지. 살짝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스토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자 그 남자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신고했잖아. 너 스토킹 당한다고. 아님 지금 강간당한다고 신고해달라 미리 말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신고하면 일단 나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거 아냐? 그럼 그 이상한 정신병자 새끼가 너 죽인 범인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아까 한 명 강간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딱 운 좋게도 네가 나한테 오더라고. 아, 그리고 그 새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코 아니야. 내가 그 새끼 딸내미를 죽였거든.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나 죽이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어휴 병신 새끼. 눈앞에 두고도 못 죽여. 그리고 다시 골목길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5번째 이야기, 선술집 괴담. 저는 군대를 좀 늦게 다녀온 편이에요. 마냥 두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루다 결국 23살에 입대를 했죠. 대부분 남자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부조리가 엄청 심하지도 않았고 나름 재밌게 다녀왔죠. 여하튼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올해 5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적금도 들고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역하고 7월쯤에 알바를 했던 매장에서 생긴 일이에요. 정확히는 선술집인데요.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예요. 가끔 손님이 좀 많은 날에는 1시까지 연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홀 서빙은 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매장 위치가 애매해서 그런지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지라 서빙은 혼자 해도 무난할 정도거든요. 뭐 가끔 단체 손님이 있는 날엔 사장님이 도와주시긴 한데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중에 3일은 친구분들 불러서 매장에서 술을 드시죠.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사장님이 친구분들 불러서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카운터 바로 뒤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제가 포스를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 사장님이 계신 테이블이 있는 거죠. 한 저녁 7시쯤 됐을까요?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희 10명 정도 되는데 자리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셔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손님이 오기 전까지 매장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사장님 테이블을 제외한. 그렇게 단체를 한 팀 받고 서빙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또 단체가 한 팀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엔 20명 정도 된다고 하셔서 테이블 여러 개 붙여드렸죠. 근데 이 단체 두 팀을 혼자 커버하기 힘들다는 걸 사장님도 아실 테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 팀 모두 12시가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한 11시쯤 되니 10명 정도 되는 단체가 먼저 계산을 끝내고 매장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테이블을 치웠죠. 그러고 있자니 주방장 형이 손님도 더 없을 것 같고 지하철 시간 때문에 먼저 퇴근한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하고 다시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럼 이제 단체 한 팀만 남은 거죠. 그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사람들도 북적북적대고 노랫소리도 크게 들리고 TV도 켜놓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매장에 손님들이 모두 빠진 뒤에 일어났어요. 11시 30분 정도 되니까 나머지 단체 한 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죠. 아, 오늘은 1시까지 연장 안 해도 되는구나.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면 사장님께서 택시비를 지급해주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어차피 12시 넘어서까지 지하철 다니니까 또 새벽 1시에 끝나더라도 그냥 돈도 아낄 겸 걸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하철 끊기는 시간에 퇴근하는 것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테이블을 치우려고 보니 확실히 10명이 먹은 것보다 20명이 먹은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언제 치우나 생각하면서 슬렁슬렁 치우고 있는데 그때 사장님도 일어나셨어요. 먼저 가보겠다고 잘 정리하고 퇴근하라고. 어차피 매장 열쇠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린 뒤 다시 슬렁슬렁 치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괜히 뜬금없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일 덜어주신답시고 TV랑 노래를 끄고 가셔서 그런지 조용하니 매장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좀 섬뜩한 겁니다. 얼른 치우고 가야지. 혼자 생각하면서 단체 빠져나간 테이블 싹 치우고 그릇 다 주방 싱크대에 담가놓고 컵 다 씻어서 냉장고에 넣고 테이블 정리하고 의자까지 밀어 넣었죠. 원래는 쓰레기까지 비워야 하는데 그냥 얼른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가게 대충 살펴보고 포스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는데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테이블 의자가 하나 나와 있네요. 분명 방금 정리했는데 확실히 다 넣었는데 의자가 하나 나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치 앉으려고 한 듯 뒤로 슬쩍 나와 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멍하니 그 자리에서 서서 그냥 있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때 딱 그 생각만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 카드만 딱 찍고 불 다 끄고 문 잠가버리고 바로 내려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그 자리는 방금 치우면서 의자를 다 넣었는데 하나만 나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음 날 출근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제 마감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자가 나와 있지 않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손님 받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의자를 하나 빼먹고 안 넣었겠지 하고 넘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에 알바 한 명이 말도 없이 관뒀다고 하지 않았냐? 그 친구가 너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혼자 마감하는데 기분이 너무 섬뜩하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 그러고는 한마디 더 덧붙이시길. 미리 말해두는 건데 이 건물이 예전에 한 번 화재가 났었다고 해. 불난집에서 장사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여기로 자리 잡은 거고. 혹시 그쪽으로 예민하거나 그러면 그만둬도 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혼자 마감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나는 이 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선술집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마음이 찝찝하기도 했고 뭔가 모르게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되길 바랐어. 하지만 아직도 그 마지막 날 마감하다 본 그 의자. 어떻게 그게 혼자 나와 있었는지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하면 가끔씩 소름이 돋아.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그 장소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곤 해. 지금도 그때 그 선술집을 지나갈 때마다 가끔 무서워서 눈길도 잘 못 돌리겠더라. 정말 다행인 건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인지 나는 앞으로 절대 혼자서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기로 다짐했어. 혼자 있을 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면 무조건 그곳을 떠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그때 배운 것 같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느낌이 이상하면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말이야. 그게 나의 마지막 교훈이야. 6번째 이야기, 안개 속의 도시. 2018년 어느 겨울밤이었어. 나는 꽤나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지.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이 쌓인 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집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어. 그날따라 바람도 심하게 불고 무엇보다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했어. 갑자기 도시 전체가 안개에 휩싸이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거야. 평소 같으면 자주 다니던 길이라 익숙하겠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앞에 있는 물체조차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거든. 나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길을 서둘러 걸었어.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된 거야. 분명 내가 알던 길이 아닌 낯선 길로 접어든 느낌이었지. 이상하다.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지. 안개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그냥 감각적으로도 이곳이 낯설었어. 그래서 나는 잠깐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았어. 내 앞에는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개 속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냥 온통 흐릿한 안개뿐이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 이럴 땐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으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내 앞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안개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어.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 실루엣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 길게 늘어진 몸집에 비해 다리가 너무나 짧았고 팔도 이상하게 길게 늘어져 있었어. 나는 순간 놀라서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 그 형체는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너무나도 무서웠거든.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꽉 쥐었어. 도망쳐야 해. 그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형체는 내가 무서워할 만큼의 빠른 속도로 다가오지는 않았어. 오히려 굉장히 천천히 마치 나를 관찰하듯이 걸어오고 있었어.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 그리고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짜내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지.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형체는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있었어.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그 거리감은 줄어들지 않았어.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었지. 나와 그 형체의 거리는 유지된 채로 나는 계속해서 도망쳤어. 그렇게 한참을 뛰었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쳤어. 그러다가 내가 익숙한 골목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되었어. 여기는 내가 자주 지나가던 골목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안도감에 휩싸였지.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어. 골목길 끝에서 또 다른 형체가 보였거든. 이번에는 이전의 형체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보였어.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머리는 굉장히 작고 몸집은 비정상적으로 컸어. 나는 멈칫하며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 그 형체는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 그리고 골목길의 반대편에서는 아까 봤던 첫 번째 형체가 다가오고 있었어. 나는 그제야 알았어. 이 골목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곳이 아니란 걸.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었지. 그리고 그때 그 형체들은 동시에 나에게 다가왔어. 나는 그제야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그 형체들은 나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었거든. 형체들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기 직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 순간 형체들이 나를 덮치기 시작했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 나는 그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형체들은 나를 포위한 채로 천천히 사라졌어.
내가 그 자리에서 사라졌던 건지 그들이 사라졌던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 눈을 떠보니 나는 다시 원래 있던 거리로 돌아와 있었어.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아까의 형체들은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때 알았어. 이 도시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곳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자주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곤 했어. 매번 다른 곳으로 향하는 듯했지만 결국엔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그리고 그때마다 그 형체들은 나를 따라왔어. 그들은 나를 완전히 잡아먹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나를 계속 쫓아온다는 건 분명했어. 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도시 안에서 길을 잃고 있어. 하지만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도시의 중심에 있는 뭔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 도시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는 결코 이 안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안개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한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안개 속의 도시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 언젠가 이 안개가 거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곳에 갇혀 있을 거야. 마치 내가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들였을 때처럼 말이야. 이 도시는 나를 영원히 가둘 거야. 안개 속의 도시. 이곳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곳이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말이야.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길 바라지만 결국 나는 이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